독일이 전차 한 대 만드는 동안 한국은 180대를 완성시켰다고? 이건 말이 안 돼! 여기 브뤼셀의 한 나토 회의장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치는 독일 국방 관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30년 만에 겨우 한 대 생산했는데 한국은 어떻게 그의 말을 끊으며 폴란드 장군이 냉소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거야. 2030년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거든.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고 러시아 정보를 분석하던 핀란드 장교가 충격적인 보고를 합니다. 러시아조차 항공무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무가 자신들의 스메르치보다 우월하다고 인정했어요. 대체 한국이 유럽 방위 산업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제임스 해리슨이에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지만 지난 23년 동안 브뤼셀에서 유럽의 군사 문제를 분석하는 일을 해왔답니다. 그날 새벽 3시 47분 두 번째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죠.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암호화된 긴급 메시지가 떴어요. 중요 기반시설 공격 사건 누블린 지역. 초기 평가, 의도적 파괴 공작. 제 아파트는 갑자기 너무 조용하고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90분 후 저는 위성사진과 철도 물류 데이터, 그리고 폴란드 보안기관에 있는 제 정보원들로부터 받은 피해 보고서를 모두 확인했어요. 폭발 지점들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르샤바와 루블린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을 외과수술하듯 정확하게 공격했더군요. 이 철도는 그냥 평범한 철도가 아니에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군사 지원 물자와 인도적 지원품을 운송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답니다. 이런 공격을 계획한 사람들은 물류의 약점을 국가 정보기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자 비에스와프 쿠쿨라 장군의 성명이 유럽 전역의 모든 뉴스 채널을 장악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폴란드 영토 침공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정치적 수사와 실제 작전 현실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죠. 이건 실제 작전 현실이었어요. 쿠쿨라 장군은 카메라 앞에서 멋진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과 똑같은 정보평가를 바탕으로 진짜 전략적 경고를 발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7개국의 국방부가 즉각 브리핑을 요청했어요. 3개 주요 뉴스 네트워크가 전문가 논평을 요구했죠. 4개 민간 군사기업이 이 지역 작전에 대한 위협 평가를 원했습니다. 수년간 함께 일해온 핀란드 국방 관계자가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얼마나 심각한 거야? 저는 답장을 쳤습니다. 공개 성명보다 훨씬 나빠. 이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야. 패턴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면 너무나 명확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폴란드 전역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무관한 사건들을 추적하고 있었답니다. 군사창고 근처 창고에서 일어난 의문의 화재, 국방업체에 배달되던 소포에서 일어난 폭발, 공항과 철도 교차점 근처에서 발견된 정교한 감시 카메라들이요. 폴란드 당국은 이것들을 범죄 사건으로 취급했어요. 조직 범죄일 수도 있고 산업 스파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급진적 환경 운동가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보면 무작위적이거나 범죄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하이브리드 전쟁 교리의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이것들은 명백한 준비 작전을 형성했답니다.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취약점을 파악하고 대응 시간을 테스트하고 보안 허점을 찾아내고 폴란드 사회 내부에 심리적 불안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철도 폭발은 단계적 확대를 의미했습니다. 정찰과 테스트 단계에서 전략적 물류 능력을 실제로 방해하는 단계로 넘어간 거였죠. 그날 아침 내내 저는 다양한 고객들을 위한 예비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각 버전은 그들의 특정 요구와 보안 허가 수준에 맞춰 조정했지만요. 핵심 메시지는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이 공격들은 테러가 아니고 범죄 조직도 아니고 고립된 파괴 공작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잠재적 대규모 군사작전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설계된 캠페인의 시작 단계를 나타냅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부 전선을 탐색하고 결의를 시험하고 확대를 위한 심리적 물리적 기반을 미리 배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정학적 함의는 폴란드 국경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완전한 나토 회원국에 대해 이런 체계적인 작전을 감행할 만큼 대담해졌다면 국경 충돌이나 사이버 괴롭힘이 아니라 중요 기반 시설의 물리적 파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토 조약 제5조는 더 이상 이론적 억지력이 아니었어요. 브뤼셀, 워싱턴, 베를린, 바르샤바에서 내려지는 모든 결정 위에 떠있는 즉각적인 고려사항이었습니다. 정호준, 제 평가에 대한 응답들이 동맹 전역의 고위 관계자들이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펜타곤 적촉자저로부터 온 기밀 이메일에는 단 3단어만 있었죠. 당신 말이 맞아. 수년간 협력해온 폴란드 정부 연락관이 보안회선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동부 접근로를 따라 있는 러시아 병력 배치에 대한 당신의 분석이 필요해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당신이 의심하는 모든 것, 당신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시나리오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는 군사위성 추적 데이터를 불러와서 우크라이나 전선의 공개 정보와 교차 확인하고 지난 90일간의 러시아 부대 이동을 지도에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은 미묘했지만 존재했어요. 일상적인 순환주기로 설명될 수 있는 재배치였지만 시기가 폴란드 내부에서 확대되는 파괴 공작 캠페인과 완벽하게 일치했답니다. 전투 경험이 있는 부대들이 벨라루스 쪽으로 순환 배치되고 있었어요. 포병 부대들이 폴란드 영토를 향한 명확한 사격 해법을 가진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죠. 방공 시스템이 나토 공중 대응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커버리지 패턴으로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데이터 포인트와 확률 행렬로 가득 찬 화면들을 응시하며 저는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나중에 중요한 변곡점으로 식별할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문제는 러시아가 확대된 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거든요. 진짜 문제는 나토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군사 능력, 산업 역량, 정치적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지였어요. 이 새로운 위기의 지리적 최전선에 앉아있는 폴란드는 서방 방위 준비 태세에 대한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았고, 그것이 지난 3년간 극적인 조달 결정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 결정들, 특히 한국 무기 체계로의 공격적인 전환은 갑자기 단순한 비용 편익 계산보다 훨씬 더 전략적으로 보였습니다. 폴란드는 단지 탱크와 포를 사는 게 아니었어요. 서방 방위 산업이 맞출 수 없는 속도로 전투력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년 단위로 측정되는 납품 일정이 사실상 영원히와 같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루블린의 철도 폭발이 무언가를 촉발시켰지만 폴란드 지도부는 첫 번째 폭발이 밤을 가르기 훨씬 전부터 이 순간을 명백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평가 보고서를 저장하고 파일을 암호화하고 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는 전방주둔, 직접 관찰, 실시간 분석을 필요로 할 거예요. 다음 단계가 펼쳐지려 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준비 모드에 들어갔어요. 폴란드는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으로 대응하고 있었죠. 나토는 동부전선의 위협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바뀌었고 저는 폴란드가 정확히 어떻게 플레이할 계획인지 이해해야 했어요. 철도 테러가 일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한 영상이 인터넷에 떴어요. 폴란드 공군 수송기들이 거대한 로켓 발사대를 싣고 있더군요. 제 연구팀은 곧바로 그게 뭔지 알아냈죠. 호마르 K라는 무기였습니다.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폴란드식으로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이 무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금방 밝혀졌죠. 핀란드였습니다. 노던 스트라이크 25 훈련에 참가하러 가는 거였어요. 러시아 국경에서 겨우 100km 떨어진 곳이더군요. 저는 2022년부터 폴란드의 무기 구매 전략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다른 나토 국가들이 서방 무기를 받으려고 몇 년씩 기다리는 동안 폴란드는 한국 탱크와 포, 로켓을 엄청난 속도로 받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폴란드는 2022년 말에 호마르 K를 290대 주문했습니다.
그러고는 2024년 4월에 또 추가 주문을 했죠. 납품 일정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11월까지,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지 겨우 2년 만에 벌써 126대를 받았더군요. 6년 계약인데 말이에요. 비교해볼까요? 폴란드는 2023년에 미국 하이마스를 500대 주문했습니다. 근데 단 한 대도 못 받았어요.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도 마찬가지였죠. 하이마스 납품이 원래 약속보다 3년에서 5년이나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빨리빨리 정신으로 폴란드 군대를 실시간으로 바꿔놓고 있었어요. 저는 평생 수십 개의 무기 구매 프로그램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납품 속도는 처음 봤죠. 거의 마법 같았어요. 한국에서 매달 배가 도착했습니다. 탱크와 대포, 로켓이 실려왔죠. 다른 나라들은 몇 년을 기다려도 못 받는 무기들이었습니다. 전략적 의미가 엄청났어요. 호마르 K 한 대는 239mm 로켓 12발을 동시에 쏠 수 있었습니다. 하이마스의 2배였죠. 폴란드가 이미 받은 126대로 계산해보니 이론적으로는 한 번에 1512발의 로켓을 쏠 수 있더군요. 상상이 되시나요? 1500발이 넘는 로켓이 하늘을 뒤덮는 장면을요. 게다가 시스템 E90이라는 미사일도 쓸 수 있었어요. 사거리가 290km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전략무기 수준이 되는 거였죠. 앞으로 KTSSM-3 미사일까지 더하면 600km까지 날아간다고 해요. 그러면 칼리닝그라드 전체, 벨라루스 전체, 그리고 러시아 서부 상당 지역이 폴란드 포병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지도를 펼쳐놓고 거리를 재봤어요. 폴란드 러시아 국경에서 반원을 그렸습니다. 600km 반지름으로요. 그 안에 뭐가 들어오는지 보고 깜짝 놀랐죠.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들어왔어요. 러시아 제2의 도시가 폴란드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냉전 시대에는 소련이 유럽을 위협했었죠. 수천 대의 탱크로 독일 평원을 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나토는 이걸 막으려고 핵무기에 의존했어요. 재래식 무기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폴란드 혼자서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요? 한국 무기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부 자료를 뒤져봤어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받은 한국 무기 목록을 만들어 봤습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하더군요. K2 흑표 전차가 180대 넘게 왔습니다. K9 자주포는 212문이나 됐어요. FA50 전투기도 12대가 왔죠. 그리고 호마르 K가 126대였습니다. 이게 다 2년 반 만에 온 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 서방에서 온 무기는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었어요. 미국이 약속한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는 한 대도 안 왔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는 10대도 안 됐어요. 영국 챌린저 2는 아예 논의만 했죠.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공장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 봤어요.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물량을 다 보내느라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다른 이유가 보이더군요.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서방 무기 회사들은 복잡했습니다. 부품이 여러 나라에서 왔죠. 엔진은 독일, 포탑은 프랑스, 전자장비는 미국, 이런 식이었어요. 한 부품이라도 늦으면 전체가 늦어졌습니다. 게다가 각 나라 정부의 수출 승인도 받아야 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거의 모든 부품을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엔진도 한국산, 포탑도 한국산, 전자장비도 한국산이었죠. 수출 승인도 한국 정부 하나만 받으면 됐습니다. 속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현지화였어요. 한국은 폴란드에 공장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만드는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거였죠. 저는 폴란드 남부 스탈로바볼라라는 도시에 갔었어요. 거기서 새로운 전차 공장이 건설되고 있더군요. K2 전차를 폴란드에서 직접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2026년부터 생산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현장 엔지니어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가르쳐줘요. 숨기는 게 없어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준대요. 이게 한국 방식이었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독립을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의 룰이 바뀌고 있었어요.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무기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안 줬죠. 계속 사게 만들었어요.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대로 했어요. 기술을 주고 공장을 지어주고 독립을 만들어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강한 동맹을 만드는 거였죠. 폴란드는 이제 한국의 파트너였습니다. 고객이 아니라요. 이 차이가 모든 걸 바꿔놓고 있었어요. 핀란드로 간 호마르 K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 훈련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였어요. 러시아를 향한 메시지였죠. 봐라, 우리는 준비됐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새로운 친구가 있다. 한국이다. 저는 그날 밤 모스크바 반응을 찾아봤어요.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SNS에 글을 올리고 있더군요. 걱정하는 톤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한 러시아 분석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천문은 우리 스메르치보다 정확하고 빠르다. 이건 문제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항공 무기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다들 저평가했죠. 싸구려 카피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안 불러요.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배우려고 했습니다. 한국이 무기 시장에서 한 일은 이것이었어요.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 겁니다. 더 빠르게, 더 싸게, 더 좋게 만들었죠. 그리고 고객을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국식 해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해법이 유럽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헬싱키 공항에 발을 디딘 건 11월 18일이었어요. 제 여권 옆에는 북유럽 방위기관들과 오랜 기간 쌓아온 관계 덕분에 얻은 특별 취재증이 놓여 있었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15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더군요. 노던 스트라이크 25. 미국 국방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예비군 훈련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왜 하필 핀란드였을까요? 왜 폴란드군이 참가했을까요? 그것도 철도 공격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며칠 만에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훈련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핀란드와 러시아의 국경선이 선명하게 보였죠. 1300km. 이 긴 국경선은 2023년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 접촉선이 되어버렸답니다. 대령님, 저기 보이시죠? 핀란드군 관계자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하늘에서 거대한 수송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C-17 글로브 마스터였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수송기들이 착륙했어요. 호말 K 시스템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디펜스 24의 보도는 정확했어요. 호말 K를 운반하려면 히마스보다 더 큰 비행기가 필요했죠. 왜 그럴까요? 히마스는 발사대가 하나의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호마 K는 두 개의 컨테이너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더 무겁고 더 크고 더 복잡했죠. 그런데 폴란드는 이 무거운 시스템을 1500km나 떨어진 북쪽까지 공수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발사대만이 아니었습니다. 탄약도 지원 장비도 정비팀도 모두 함께 왔죠.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전력 투사 능력의 시연이었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온도계는 영하 20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폴란드 포병들은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죠. 추위가 그들을 방해하지 못했어요. 이 시스템은 영하 32도에서도 작동합니다. 폴란드 대위가 설명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그리고 영상 50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죠. 중동 사막에서든 북극권에서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저는 발사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제일츠 파카루팔 트럭 셰시 위에 장착된 두 개의 발사 컨테이너.
각 컨테이너에는 2발의 미사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총 4발이죠. 하이마스는 6발을 싣지만 호마K의 미사일은 더 컸고 더 강력했어요. 시스템 이구심을 탑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이 햇 90km까지 닿습니다. 정확도는 CEP 10m 이내죠. 저는 다시 지도를 떠올렸어요.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290km,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사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의 두 번째로 큰 도시, 500만 명이 사는 대도시, 그리고 러시아 북부 함대의 주요 지원기지였죠. 핀란드군 장교가 다가왔어요. 우리의 훈련 목표는 명확합니다. 극한 추위 환경에서 동맹국 포병과 함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하는 거죠. 그는 공식적인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답니다. 이건 러시아에 보내는 메시지였죠.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나토는 이제 핀란드에 장거리 미사일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다. 훈련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실사격은 저녁 차분시에 예정되어 있었죠. 어둠이 내렸고 온도는 영하 2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발사 준비 완료. 폴란드 지휘관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울렸습니다. 저는 관측소에서 쌍안경을 들었죠. 발사대의 컨테이너가 하늘을 향해 올라갔어요. 각도는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5, 4, 3, 2, 1, 발사. 어둠을 뚫고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미사일은 눈보라를 가르며 하늘로 날아올랐죠. 몇 초 후 두 번째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발사 간격은 놀라울 정도로 짧았답니다. 목표물 명중 확인. 1050km 떨어진 표적에 4발 모두 명중했어요. 오차는 7m 이내였죠. 영하 22도, 눈보라, 어둠.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비팀을 인터뷰했어요. 그들은 밤새 시스템을 점검했답니다. 문제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죠. 발사관, 유압, 전자장비, 화력통제 장치. 추위는 우리를 막지 못했어요. 기술 담당 상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훈련장 주변에는 다른 나토 국가들의 장비도 있었죠. 미국의 HAMARS, 독일의 MILS-2, 영국의 관측 장비들. 하지만 관심의 중심은 호마K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호마K는 폴란드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었죠. 미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한 게 아니었어요. K2339 춘무라는 한국 시스템을 기반으로 폴란드가 자국 기술을 더해 만든 거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가졌습니다. 폴란드 장군이 브리핑에서 말했어요. 더 이상 다른 나라에만 의존하지 않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철도 공격 후 불과 며칠 만에 폴란드는 호마K를 1500km 떨어진 핀란드로 보냈어요. 그리고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완벽한 실사격을 보여줬죠. 이건 러시아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콜라반도. 러시아 북부 함대의 본거지예요. 무르만스크, 세베로모르스크. 러시아의 핵 잠수함들이 정박해 있는 곳이죠. 이제 이 모든 기지들이 핀란드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속도였어요. 철도가 끊긴 지 5일 만에 나토는 핀란드에 장거리 타격 능력을 배치했죠. 그것도 가장 혹독한 겨울 조건에서 작동한다는 걸 증명하면서요. 훈련 마지막 날, 저는 발트해를 바라봤어요. 얼어붙은 바다 너머로 러시아가 있었죠. 그들은 분명히 이 훈련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위성으로, 정찰기로, 정보요원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됐답니다. 나토는 이제 다릅니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확장되었죠. 그리고 폴란드라는 자체 무기 생산 능력을 가진 새로운 강자가 동맹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헬싱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발사 시간, 명중률, 배치 속도, 운영 온도, 모든 숫자들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이건 경고였습니다.
명확하고 실질적이고 검증된 경고였죠. 그리고 모스크바는 틀림없이 이 메시지를 받았을 거예요. 천무의 실제 전투력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답은 생각보다 명확했어요. 중동 지역 정보원들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천무는 예멘의 복잡한 전투 환경에서 철저하게 검증됐더군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군대가 후티 반군 거점을 타격할 때 천무를 사용했다는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제가 만난 한 군사 고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동식 발사대를 추적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천무는 달랐죠.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지휘소를 정확하게 타격했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루비콘 효과 작전 사례였어요.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적군 집결지 전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병력, 장비, 지휘시설까지 모두 제거됐습니다. 기술적 장점을 분석했어요. 천무의 강점은 단순한 화력이 아니었습니다. 전장 지휘관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정밀한 집중 타격을 할 수 있는 맞춤형 구조가 핵심이었죠. 폴란드군이 토파스라고 부르는 자동 화력 통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사람이 조작하는 시스템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을 보장했습니다. 10월에 에스토니아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며칠 뒤 에스토니아는 천무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어요. 우리는 이미 K9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한국 제품의 빠른 납품, 훌륭한 지원, 낮은 유지 비용에 만족했거든요. 중동 국가들도 천무 재고를 늘리고 있었죠. 한국 제조업체들이 UAE와 이스라엘에서 80km 사거리 유도 로켓을 시험 중이었고, 그 결과가 나토 구매 담당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었답니다. 시장이 극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미국 하이마스가 시장을 지배해왔지만 생산 지연과 가격 인상으로 대안을 찾는 나라들이 늘었습니다. 천무가 새로운 기준으로 떠올랐죠. 폴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었어요. 나토 호환성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다른 나토 무기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었죠. 납품 기간도 짧았어요. 서방 무기는 참 5년 걸리는데 천무는 2년이었답니다. 러시아 위협을 느끼는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결정적이었어요. 가격도 비슷한 서방 시스템보다 30~40% 저렴했죠. 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시스템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게 합리적인 선택 아닌가요? 실전 데이터를 더 조사했어요. 중동에서 천무를 운용한 부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고장도 적었고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죠. 한 사우디 장교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병사들이 시스템을 배우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거든요. 천무는 이제 단순히 한국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실전에서 검증됐고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했으며 빠르게 공급될 수 있었죠. 제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천무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실전 경험, 기술력, 고객 중심 접근이 결합된 결과였죠.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11월 20일, 독일이 첫 번째 레오파르트 EA8 주력 전차를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딱 한 대였죠. 저는 유럽 여러 국방부를 위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인도식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지켜봤어요. 독일은 2023년 4월에 레오파르트 EA8 전차 123대를 주문했습니다. 인도 일정은 2027년부터 2030년 사이로 잡혀 있었죠. 이건 1992년 이후 처음 생산되는 독일군 전차였어요. 무려 30년 넘는 공백이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이 한 대의 인도를 명시적으로 상징적이라고 표현했더군요. 폴란드와의 대조가 극명했어요. 폴란드는 2022년 8월에 K2 흑표 전차 180대를 주문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였죠. 그런데 폴란드는 이미 180대를 전부 인도받았고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어요. 독일은 상징적인 의미로 딱 한 대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스웨덴과 체코도 각각 레오파르트 EAR을 44대씩 주문했어요. 최종 조달 결정에서 한국의 K2를 거부하고 선택한 나라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들은 무기한 인도 지원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자국 군대의 요구도 채우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고하는 모든 브리핑에 이런 비교를 포함시켰어요.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유럽은 새 장비 배치에 10년이 걸리는 시스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폴란드의 답은 명확히 아니오였습니다. 며칠 전 검토한 선적 목록이 기억났어요. K2 전차 20대, K9 자주포 2문, 호마르 K 발사대 30기가 매달 폴란드 항구에 도착하고 있었죠. 한 독일 분석가가 온라인에 썼더군요. 폴란드가 서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되고 있다. 정확히 약속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실제로 인도하는 파트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작년 바르샤바에서 인터뷰했던 폴란드군 장교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새 K2 전차들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동쪽 국경 300km 떨어진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2030년에 전차를 받는다고요?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숫자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폴란드는 18개월 만에 180대의 최신의 전차를 받았습니다. 독일은 19개월이 지나서 1대를 받았죠. 이건 효율성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방위 산업체들은 고객이 자신들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했어요. 표준 모델, 인도 일정, 가격이 정해져 있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빠른 인도가 필요하다고요? 생산 라인을 재조정하겠습니다. 현지 조립을 원한다고요? 기술 이전을 제공하겠습니다. 즉각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요? 팀을 현지에 상주시키겠습니다. 제 보고서에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방위 산업을 서비스 산업처럼 다룹니다. 고객 만족이 최우선이죠. 어떤 고위 관료는 불편해했어요. 우리 산업체들을 비판하는 거냐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시장이 변하고 있어요. 실제로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를 주문했습니다. 루마니아가 K2 전차 협상을 시작했죠. 노르웨이가 K9 변형 모델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독일의 그 한 대 전차 인도식은 하나의 전환점이었을지도 몰라요. 유럽이 자신의 방위산업 모델을 재고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상징적인 행사는 충분했어요. 이제는 실제 결과가 필요한 때였죠. 제 책상 서랍에는 폴란드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K2 전차 180대가 일렬로 정렬된 모습이었습니다. 햇빛이 장갑에서 반사되어 빛났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미래구나 하고요. 유럽 방위의 미래는 더 이상 몇몇 전통 대기업들의 독점이 아니었어요. 더 빠르고 더 유연하고 더 고객 중심적인 파트너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한국이 있었어요. 11월 말이 되자 폴란드는 호라이즌 작전에 2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군 지도부는 이것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안보 작전 중 하나라고 설명했죠. 저는 여러 정부기관의 위협평가 방법론에 대해 자문하고 있었는데 신비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화재, 폭발하는 소포, 중요 시설 근처에 의심스러운 감시 장비들이었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은 특히 우려스러웠어요. 관계자들은 적대 세력이 휴일 기간을 교란 작전의 적기로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폴란드 제92 보병여단이 9번 고속도로에서 검문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했죠. 주요 물류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새로 획득한 장비들의 가시적 통합이었어요. 전략적 지점마다 배치된 K2 전차들, 신속 대응을 위한 K9 자주포들, 그리고 폴란드 전역에 분산된 174대의 호마르 K 발사기가 불과 3년 전과는 극적으로 다른 방어태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더 넓은 나토의 대응도 긴장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영국은 러시아 정찰선이 스코틀랜드 해역에 진입해 영국 항공기의 레이저를 조사했다는 혐의로 군사적 대응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웨덴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발트 국가에서 나토 5조를 시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죠. 제가 17개 국방부와 4개 국제안보기관에 배포한 최종 평가서에서 핵심을 강조했습니다.
호마르케이의 핀란드 배치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나토가 동부 주변부 어디든 장거리 정밀 타격 시스템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의 증명이었어요. 러시아의 작전 계획을 근본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현재 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126대 호마르 K 시스템의 추가,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곧 도입될 F-35까지 합치면 폴란드는 이전에는 주요 서유럽 국가들만 가능했던 규모의 독립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재래식 군사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요인이 결정적이었어요. 독일이 의뢰용 전차 한 대조차 생산하는 데 애를 먹고 미국 하이마스가 주문 후 몇 년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을 때 한국 제조업체들은 매달 완전한 전투 준비 시스템을 배송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달 효율성이 아니라 전 세계 방위산업 역학의 근본적 변화였죠. 즉각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은 더 이상 수십 년 단위의 획득 일정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접근 방식은 한때 이례적인 것으로 치부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방위 파트너십이 측정돼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며 한 가지 생각에 집중했어요. 누블린 근처의 철도 폭발이 수십 년 동안 유럽 안보 구조를 재편할 일련의 대응을 촉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나토 서클에서 처음에는 논란이 되었던 폴란드의 한국 방위 파트너십은 이제 예언적으로 보였죠. 게임이 바뀌었고 게임 체인저는 천무, K2, K9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마크를 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유럽 방위 현실은 한국 문자로 쓰여지고 있었어요. 전례 없는 속도로 배송되고 나토가 약속이 아닌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준비는 모스크바가 막으려고 했을 바로 그 대응을 촉발했더군요. 무장하고 훈련받고 통합된 폴란드는 어떤 침공 계산도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